나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난다. 그리고 거의 매번 같은 말을 듣는다. 선생님, 염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그 질문에 친절하게 답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먼저 이렇게 되묻게 됐다. 왜 염증을 없애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시 멈칫한다. 당연한 걸 왜 묻냐는 표정으로 염증은 나쁜 것, 병의 원인, 빨리 제거해야 할 적.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 인식을 완전히 뒤집으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염증을 없앤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 사실이다. 염증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 생존 시스템이다. 염증이 없다는 것은 면역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면역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단 며칠도 살아남을 수 없다. 내가 의대에서 처음 이것을 배웠을 때 나도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물질이 침입하면 몸은 즉시 반응한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빨라지고 면역세포들이 그 지점으로 달려간다. 그 과정에서 열이 오르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긴다. 우리가 염증이라고 부르는 그 반응 전체가 사실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다. 발열은 세균이 좋아하는 온도를 올려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부종은 면역세포가 현장에 더 많이 도달할 수 있도록 혈관을 열어두는 반응이다. 통증은 우리에게 지금 이 부위를 쉬게 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경보장치다. 이걸 억지로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오랫동안 응급실에서도 일했다. 그때 가장 무서웠던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면역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환자들이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환자들. 이분들은 평범한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싸울 군대가 없기 때문이다. 염증 반응이 없으면 몸은 침입자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다.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분해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바로 면역계가 멈췄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 면역계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 몸 안의 세균과 싸우고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염증은 병이 아니다. 염증은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증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됐을까? 그건 염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끝나지 않을 때 비로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제때 꺼져야 할 불이 계속 타오를 때, 그때부터 몸은 스스로를 태우기 시작한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급성 염증은 대부분 일정 시간 후 스스로 소멸한다. 다쳤을 때 붓고 아프다가 며칠 후 나아지는 것, 감기에 걸렸다가 열이 내리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염증의 사이클이다. 시작이 있고 전투가 있고 끝이 있다. 문제는 그 끝이 오지 않을 때다. 어떤 이유로 인해 염증 반응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 그것이 내가 가장 걱정하는 만성염증이다. 이 경우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다. 하지만 혈관 안에서는, 세포 안에서는 조용히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무서운 것은 염증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다. 무서운 것은 염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쓴다. 우리 몸의 면역계를 소방대라고 생각해 보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한다. 불을 끄기 위해 강력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물을 쏜다. 그 과정에서 주변이 조금 젖고 망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한 손상이다. 그런데 만약 소방대가 퇴장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물을 뿌린다면, 불은 이미 꺼졌는데 소방차가 24시간 물을 계속 쏘고 있다면 그 집은 결국 화재가 아니라 물난리로 망가지게 된다. 바로 그것이 만성염증이 몸에 하는 짓이다.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하다.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염증을 무조건 억제하려 하거나 근거 없는 건강식품에 기대거나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으면서 약에만 의존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염증을 없앨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왜 내 몸의 염증이 끝나지 않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진짜 건강이 시작된다. 나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본다. 그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아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얼굴도 멀쩡하고 걷는 것도 정상이고 혈압도 그럭저럭 괜찮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기 어렵다. 염증 수치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지 않나요? 열이면 8분 이렇게 대답한다. 네, 좀 그렇긴 한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만성적인 피로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신호.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앞장에서 나는 염증이 생존 반응이라고 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한다고. 그런데 오늘은 그 소방차가 왜 퇴장하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면역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위협을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이것들이 들어오면 몸은 즉각 전투 태세를 갖춘다. 문제는 현대인의 몸이 외부 침입자가 없는데도 계속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매우 정교하지만 동시에 매우 단순한 원칙으로 작동한다. 위협이 감지되면 반응한다. 그런데 이 면역계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과도한 당분 섭취.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은 그것을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식한다. 면역계가 활성화된다. 염증 신호 물질이 분비된다. 이 과정이 몇 끼니마다 반복된다면 몸은 하루 3번씩 전투 준비를 하는 셈이다. 수면 부족.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염증 반응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계를 재조정한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복구 과정이 생략된다. 오늘의 염증이 내일로 이월된다. 그리고 그 이월이 쌓이고 쌓이면 만성이 된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위협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면역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처음에는 억제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운동 부족.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항염증 물질이 분비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몸 안에서 불을 끄는 소화기가 충전되지 않는 것과 같다. 내장 지방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지방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다. 특히 내장에 쌓인 지방은 그 자체로 염증 신호를 분비한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몸은 더 많은 염증 물질에 노출된다. 배가 나온 것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잉 반응,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내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면역계는 위협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강하게 반응한다.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과잉 반응이 매일 매시간 자잘한 자극들에 의해 계속 촉발되고 있다. 나는 가끔 이런 비유를 쓴다. 매우 예민한 화재 경보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실제 불이 났을 때 울리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누군가 담배를 한 모금 피웠을 때도 울리고 요리할 때 연기가 조금 났을 때도 울리고 심지어 향초 하나 켰을 때도 울린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경보음에 시달리게 된다. 처음에는 신경 쓰이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고 결국 진짜 불이 났을 때 반응이 늦어진다. 그것이 만성염증이 면역계에 하는 일이다. 계속되는 작은 자극들이 면역계를 항상 긴장 상태로 유지시킨다. 그 과정에서 면역계는 점점 지친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위협, 예를 들어 암세포 같은 것들에 대한 감시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그냥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라고 넘기던 것들이다. 늦게 자는 것, 단, 음식을 즐기는 것, 앉아서 일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 시간이 없는 것. 이것들이 모여서 몸을 조용히 지치게 만든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지금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현대인의 삶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지만 그 구조를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끊을 수 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그 싸움을 더 길고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심장내과 동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환자들 중에 나 건강한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다. 왜 그럴까? 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걸까? 그 답이 바로 만성염증에 있다. 오늘 나는 만성염증이 실제로 어떤 병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 한다. 무섭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알아야 막을 수 있다. 먼저 혈관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우리 몸의 혈관은 안쪽이 매우 얇은 세포층으로 덮여 있다. 내피세포라고 부른다. 이 세포들은 혈액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손상된 내피세포는 면역계에 신호를 보낸다. 여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달려온다. 그리고 혈액 속을 떠돌던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혈관벽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면역세포들은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먹어치우려 한다.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흡수한다. 여기까지는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콜레스테롤의 양이 너무 많으면 대식세포들이 다 처리하지 못한다. 콜레스테롤을 잔뜩 흡수한 면역세포들이 혈관벽 안에서 그대로 죽어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찌꺼기가 쌓인다. 이것이 동맥경화반, 즉 플라크다. 플라크가 쌓인 혈관은 점점 좁아진다. 혈액이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한다. 혈압이 오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플라크가 터진다. 혈전이 생긴다. 혈류가 막힌다. 심근경색이다. 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면 뇌졸중이다. 나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마다 환자들이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다. 당연하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말을 덧붙인다. 그 과정 내내 염증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동맥경화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 핵심에는 만성염증이 있다. 혈관벽의 염증이 콜레스테롤을 끌어들이고 면역세포를 불러들이고 플라크를 형성하고 결국 그것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터지게 한다. 염증이 없다면 같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혈관이 그렇게 빠르게 망가지지 않는다. 뇌 이야기도 해야겠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뇌세포가 늙어서 죽는 병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알츠하이머 역시 뇌 안의 만성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뇌에도 면역세포가 있다. 미세하교 세포라고 한다. 이 세포들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뇌 안에 조용한 염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모든 걸 촉발하는가?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마치 ET처럼 이렇게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는 정말 볼록 나오신 분들. 이런 체형을 가진 분들을 보면 나는 속으로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이 체형이 바로 내장지방이 많은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내장지방은 그냥 배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방이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일종의 염증 공장이다. 지방세포 하나하나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신호 물질을 내뿜는다. 배가 나올수록 몸 안에는 더 많은 염증 물질이 떠돌게 된다. 허리둘레가 크다. 혈당이 높다. 중성지방이 높다.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 혈압이 높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대사증후군을 만성염증의 총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저는 아픈 데가 없는데요.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아프지 않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만성염증은 통증을 만들지 않는다. 열도 만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혈관을 좁히고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심장을 약하게 만든다.
어떤 환자는 뇌졸중이 온 후에야 처음으로 자신의 혈당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환자는 심근경색 후 회복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내장 지방 수치를 듣게 된다. 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한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배가 나오는 거를 단순히 체형의 문제로 보지 말았으면 혈당이 조금 높은 거를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라고 넘기지 말았으면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거를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이것들은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다. 지금 내 안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염증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젠가 심장이나 뇌에서 소리를 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전하고 싶다. 뇌졸중과 심장병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 중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그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매일 본다. 대부분은 결과지를 대충 훑어보고 이렇게 말한다.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 나왔는데 그냥 식단 조심하면 되겠죠. 또는 이런 말도 자주 듣는다. 혈압이 살짝 높긴 한데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나는 그때마다 결과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본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수치, 이름도 낯설고 설명도 없이 그냥 숫자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 그것. CRP,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이것이 오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다. HSCRP는 몸 안에 염증이 있을 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다. 급성 염증이 있을 때도 오르지만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지속될 때도 꾸준히 상승한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지금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올라가 있어도 환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피곤하지도 않고 열도 없고 어디가 아프지도 않다. 일상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런데 혈액 속에서는 이미 염증 신호가 계속 발신되고 있다.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리는 경보음처럼 나는 이 수치가 높게 나온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권유한다. 그러면 종종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근데 저 아무 데도 안 아픈데요? 굳이 더 검사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나를 가장 안타깝게 만든다. 만성염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것이다. 증상이 없다. 통증도 없고 발열도 없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몇 년, 심지어 십수년을 보낸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 나는 그런 환자들을 적지 않게 봐왔다.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심근경색으로 수술실에 올라간 환자,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멀쩡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다. 신호는 있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았고 너무 조용했고 우리가 그것을 읽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HSCRP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 수치가 오르는 원인은 다양하다. 일시적인 감염, 과로, 수면 부족으로도 오를 수 있다. 또한 이 수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없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수치가 높다면 나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몸 안 어딘가에서 끝나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HSCRP 외에도 만성염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다.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성, 중성지방 수치, 백혈구수, 요산 수치,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염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꽤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경고해야 한다. 세상에는 이 수치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곳들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당신의 HSCRP가 높습니다. 이걸 드시면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 곳들. 특정 식품이나 보충제가 만성염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곳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런 건 없다. 만성염증을 한 방에 해결하는 약도 없고 기적의 식품도 없고 특정 영양제가 수십 년간 쌓인 염증을 단기간에 되돌리지도 않는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두려움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수십만 원어치 구매하면서 정작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경우 그 상황에서 어떤 보충제도 의미가 없다. 만성염증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지만 수치를 낮추는 것은 삶으로 해야 한다. 검사의 역할은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알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해야 할 일은 패닉이 아니다. 지금 내 생활 중에서 무엇이 이 수치를 높이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HSCRP가 높게 나온 환자와 상담할 때 이 질문들을 반드시 한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잠드는 시간이 일정한가요? 단 음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푸세요? 허리둘레를 재어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수치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쁜 수치를 받아들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본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바란다. 쓰러지기 전에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주기를.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수치는 그 신호를 숫자로 번역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번역된 신호를 봤다면 이제는 그것에 응답할 차례다. 더 늦기 전에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지금까지 4개의 챕터를 통해 나는 염증이 무엇인지, 왜 끝나지 않는지, 어떤 병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항상 이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깐 멈춘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원한다. 특정 음식, 특정 영양제, 특정 치료법.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는 한 줄짜리 해답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 하나다. 염증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매일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급성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몸은 원래 염증을 켰다가 끄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시스템이 꺼질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이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를 멈추는 것.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면이다. 나는 수면을 가장 먼저 꼽는다. 왜냐하면 수면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약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염증 물질을 처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계를 재조정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최소 7시간, 가능하면 7시간 반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규칙성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평일에 쌓인 염증을 되돌리지 못한다. 수면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식단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복잡한 식단표를 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가공된 것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것을 늘려라. 설탕, 액상과당, 정제된 탄수화물, 이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고 염증 신호를 촉발한다. 반면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것들은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정 식품이 염증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식단의 방향이 염증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실용적인 기준을 드리자면 성분표를 봤을 때 읽기 어려운 화학명들이 가득한 식품은 최대한 멀리하라. 그것들이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움직임이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떠올리고 시간도 없고 돈도 든다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몸 안의 항염증 물질 분비가 달라진다.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인터루킨 6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항염증 작용을 한다. 운동이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급성 반응의 이야기다. 규칙적인 중등도 운동은 장기적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일시간 앉아 있었으면 5분이라도 일어서서 움직여라. 그것만으로도 다르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다. 나는 스트레스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가 몸 안에 쌓이지 않도록 출구를 만들어라는 것이다. 깊게 숨을 쉬는 것,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계의 과잉 반응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는 허리둘레를 지키는 것이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 기준을 넘기 시작하면 내장 지방이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이 기준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내장 지방, 살을 빼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방세포가 줄면 그 지방세포가 분비하던 염증 물질도 함께 줄어든다. 몸 안의 전투가 조금 가라앉는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고백하려 한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야간 당직이 있는 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바쁜 날에는 끼니를 대충 때우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다음날 조금이라도 보완하려 한다. 잠을 못 잔 날은 낮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는다. 끼니를 대충 먹었으면 다음 끼니에서 채소를 더 챙긴다.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건강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방향이 맞는 매일의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어떤 병은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조용히, 소리 없이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시점은 이미 많은 것이 손상된 이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작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일상 안에 있다. 잠을 조금 더 자는 것, 단 것을 조금 덜 먹는 것, 매일 조금씩 걷는 것,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 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들이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맞다. 원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다. 다만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